파이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오늘은 지금 이 영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나왔던 가장 뛰어난 작품들 중에 한 편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또 무척 재밌기도 한 작품입니다. 하마구치 류스케의 신작 드라이브 마이 카입니다. 하마구치 류스케는 지난 1년간 국제적으로 예술영화 시장에서 가장 크게 각광받은 스타 감독으로 떠오른 그런 단 한 명의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마구치 류스케가 본격적으로 국제영화계의 어떤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작품은 사실은 해피아워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게 된 아사코라는 영화가 바로 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국제영화계의 어떤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두 편의 영화를 또 다른 각각의, 하나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되었고, 또 다른 한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연과 상상, 그리고 드라이브 마이 카, 이 두 편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하마구치 류스케에 관한 그런 인기들이 점점 높아져서 예전에 5시간짜리 영화라서 엄두도 내지 못한 해피아워가 이번 12월 달에 국내에서 다시 개봉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었었죠. 아사코하고 해피아워는 지금 BTV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나머지 두 편의 신작 드라이브 마이 카는 12월에, 나머지 한 편인 우연과 상상은 아마도 내년 봄쯤에 국내에서 개봉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짧은 기간 안에 마치 하마구치 류스케의 멋져 보이는 어떤 기획전을 저희가 극장에서 혹은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순간은 바로 드라이브 마이 카가 아닐까, 저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마이 카의 내용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 코너가 상당히 수가 그렇듯이 또 지난주에 개봉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깊이 있는 해설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이 영화의 결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들 다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스포일러 같은 데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관람하신 후에 이 프로그램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드라이브 마이 카는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집인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단편집에서 수록된 첫 번째 그 단편이었습니다. 또 다른 단편 2개에서도 일정 부분을 차용해 온 겁니다. 남편과 관계를 가진 아내가 항상 부부관계를 끝내고 나면 자기가 관계를 가진 후에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은 드라마 작가이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떠오른 아이디어로 어떤 얘기를 막 풀어내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얘기를 다시 출근길에 아내에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각본으로 써서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독특한 그런 모티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모티브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같은 책에 실려있는 또 다른 단편 세헤라자드라는 소설에서 가져온 핵심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또 다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노라는 작품인데, 주인공인 남자가 바깥에서 어떤 일을 보다가 갑자기 일의 어떤 순서가 바뀌어서 그냥 일이 공중에 붕 뜨게 되니까 집으로 열쇠를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 아내가 침대 위에서 또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서 거기서 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바로 정면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드라이브 마이 카의 전반부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되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한 권에 있는 서로 다른 3개의 단편에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합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물론 무라카미 하루키가 승낙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히로시마 연극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게 되는 영화의 여주인공과 그 차에 타게 된 영화의 남주인공이 영화의 절정부에 이르러서 홋카이도까지 여행을 차로 떠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것은 원작에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3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홉의 굉장히 유명한 희곡이죠. 바냐 아저씨라는 그 이야기를 이 영화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바냐 아저씨라는 희곡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연극 연출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 아내의 혼의 관계를 가졌던 그 청년이기도 한 배우가 또 그 연극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한 어떤 연극으로서 영화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화의 메인 스토리하고 서로 엮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엮이게 되는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인 바냐 아저씨는 하마구치 류스케가 가져와서 이 이야기 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영화에서는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영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끼리 서로 중첩이 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사실은 이야기가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상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영화가 펼쳐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보고 나면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뛰어난 어떤 그런 설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일단 프롤로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롤로그에서 이 아내가 갖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관계를 갖고 나면 떠오르는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로 남편에게 들려준다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내는 충실하게 남편하고 사이도 좋고 성적인 문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주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한 편씩 자기가 직접 각본을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촬영을 해서 TV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항상 그 영화에 출연한 남자 배우하고 혼외 관계를 갖는 것을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었다라는 설정이 있는 것이죠. 남편 입장에서는 이런 아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2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는 자기를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자기도 아내를 존경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왜 아내는 그런 드라마를 찍을 때마다 배우들을 만나서 그런 관계를 갖고 그것을 끝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나몰래 해왔는가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거기에 대한 슬픈 감정 등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 이 프롤로그의 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40분 동안 펼쳐집니다. 아무리 영화가 3시간짜리라고 할지라도 40분 동안 펼쳐지는 얘기라고 하면 단순히 프롤로그라고 볼 수가 없겠죠. 끝부분에 가서 마침내 어느 날 아내가 정색한 얼굴로 남편한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오늘 조금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어떤 말이 있거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 일찍 들어올게 하고 밖을 나가게 되죠. 근데 남편은 그 순간 오늘 들어오면 아내가 어마어마한 말을 할 것이라는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기 때문에 바깥을 계속 차를 타고 빙빙빙 돌면서 그 밤에 일찍 귀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밤이 늦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본 순간 아내가 사실은 그 사이에 뇌졸중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들어갔다면 아내가 죽지 않았을 때라는 죄책감을 그 이후로도 계속 가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프롤로그의 뒷부분이 되는 것이죠. 하마구치 류스케의 바로 이 전작이었던 아사코라는 굉장히 뛰어난 또 다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도 프롤로그가 20분입니다. 그리고 20분의 프롤로그가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영화의 제목인 아사코라는 제목이 뜨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프롤로그를 길게, 그것도 독립된 방식으로 앞부분이 뒷부분과 나뉘게 앞쪽에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이유를 제가 추측해보면 기본적으로 하마구치 류스케의 이야기의 상당수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벌어진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굉장히 마음속에서 큰 어떤 비극 같은 것을 겪게 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극과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캐물어야 되고 상대방한테 묻거나 자기한테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묻는 과정이 너무 겁이 나죠. 왜냐하면 아내한테 물어봤다가 아내가 사실대로 말하는 순간 그 사랑스러웠던 아내와 자기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더 이상 이후의 삶은 이전 삶하고 같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묻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묻어둔 이런 심각한 질문들, 상처에 관한 어떤 것들은 반드시 나중에 귀환을 하도록 되어 있죠. 프롤로그는 그렇게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데 그 과거의 사건 속에서 진짜 물어야 될 질문들은 사실은 봉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본편에서 펼쳐지는 진짜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이 질문을 끝내 현재 시제에서 거부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질문을 묻거나 자기한테 스스로 자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다다라가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사코도 그랬고 이 영화도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이토록 프롤로그를 앞에 중요하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거의 분리가 되도록 영화를 구성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 영화의 본편은 이 영화의 프롤로그에 대한 대답에 해당하고 이 영화의 프롤로그는 이 영화의 본편에 대한 질문에 해당하겠죠. 저한테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 프롤로그에서 아내가 남편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창작하고 뭐 그 자체가 이제 예술에서의 창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들 사이에서 어떤 비극적인 일하고 연관이 되는 어떤 그런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가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어서 이 부부는 굉장히 끔찍한 어떤 상처를 마음속에 안고 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부부 사이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부부 관계로 만들어졌겠죠. 딸을 잃은 그 두 부의 참혹한 마음 속에서 부부 관계를 가져도 또 다른 탄생, 그러니까 아이의 탄생으로 이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는 대신에 작가이기도 한 이 아내는 이야기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의 그녀가 관계 후에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사실은 딸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딸을 상실한 그런 경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제3의 주인공이 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아내의 마지막 그 혼의 관계였던 다카즈키라는 배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배우와의 관계에서는 남편한테 하지 않았던 이야기의 후반부 얘기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남편한테 원래 시작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한 여고생이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이 집에 몰래 찾아 들어가서 그 남자의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즐기면서 그 남자와의 어떤 사이에서의 일들을 상상하게 되는,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는 이야기에 대한 그런 상상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그 마지막 날 죽게 되었던 그날 남편한테 오늘 저녁에 돌아오면 할 얘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할 얘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감독은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추측을 이야기해 본다면 여고생에 관한 이야기에 자기 정부에게만 이야기했던 뒷부분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이제까지의 규칙하고 달리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가 사귀고 있는 혼외 관계인 남자한테만 했던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자기가 혼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남편한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고백에 관한 부분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들 때는 남편하고 같이 만드는 것이죠. 혼외 관계의 배우를 통해서는 직접 그 이야기를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한테 해야 될 역할의 상당수를 이 남자한테 처음으로 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야기의 뒷부분을 말을 해버렸으니까.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커다란 어떤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남편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백은 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 이야기는 단절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딸의 죽음이 아닌 프롤로그에서 말한 어떤 이야기의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말을 했던 야마가와 그 여고생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아내가 해준 그 이야기는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벌인다라는 여고생의 몰래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당연히 아내가 몰래한 사랑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겠죠. 나머지 다카즈키에게만 얘기하고 자기 남편한테 하지 않았던 이야기의 뒷부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 혼자서 그렇게 방에 몰래 있을 때 또 다른 강도 혹은 도둑이 그 집에 침입을 했던 것이죠. 여고생이 혼자서 방에 있는 것을 보고 강간을 시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는 과정에서 그 상대의 강도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죽였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등교를 해보니까 야마가는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집에 찾아가 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딱 하나 그 집 앞에 처음으로 감시 카메라가 달리게 된 것만 달라졌을 뿐 모든 일상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는 살인을 저질렀는데 마음의 죄책감을 다스릴 수 없었던 이 여학생은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새로 정착한 CCTV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였다라는 말을 크게 또박또박 자기 입모양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내가 해주었던 핵심적인 그 여학생과 야마가 사이에서의 일에서 이야기를 처음에는 아내가 했고 두 번째는 영화의 결정적인 뒷부분에 가게 되면 다카츠키가 남편이자 주인공인 가오코를 찾아와서 사실은 당신의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들었다 하면서 그 뒷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분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누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경청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어떤 모티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다 영화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아내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카메라를 보면서 여학생이 내가 강도를 죽였다라고 말을 또박또박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말을 하는 여학생에 누가 이입이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이야기를 만들었던 아내가 그 말을 하겠죠. 강도를 죽였다라는 말과 내가 혼외 관계를 가지면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는 것에 대한 아내의 죄책감이 있을 거고 그걸 또 말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나서 당사자인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되는 다카츠키가 있습니다. 다카츠키는 그 얘기를 해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내가 바로 범인이다. 다시 말하면 혼외 관계 속에서 당신과 이것을 내가 속인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한 셈이죠. 그렇게 본다면 다카츠키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 다카츠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카츠키가 바로 그 여학생에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참담하게도 아내의 정부로부터 전해 듣게 된 주인공이 있겠죠. 주인공 가오코는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설적이게도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후반부에 들면 아내를 내가 죽인 셈이다라는 말을
자기의 운전기사한테 토로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아내가 해준 그 여학생에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가오쿠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영화 속에서는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듣는지,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섞이는지,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 결국 그 이야기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인지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본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영화는 하마구치 류스케가 실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지가 영화 속에 사실상 그 핵심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영화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히로시마에서 연극제가 펼쳐지게 되고 그 자신이 배우이기도 하지만 아내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아내가 심지어는 세상을 뜨니까 충격으로 더 이상 배우를 못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연출을 하기 위해서 히로시마 연극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도쿄로부터. 근데 히로시마 연극제로 내려가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심지어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부러 말이 통하지 않는 다원어적인 상황 속에서 자막을 동원해 가면서 바냐 아저씨를 연극 무대에 올리는 것이 영화의 이제 메인 스토리가 되는데요. 하필이면 그 바냐 아저씨의 그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 중에 배역의 하나로 바로 아내와 마지막 순간에 그런 관계를 가졌던 그 젊은 배우가 지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선발이 되는데 근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배우였기 때문에 원래 바냐 아저씨를 연기하던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출과 함께 바냐 아저씨까지 주인공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엉뚱하게도 자기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처 때문에 바냐 아저씨를 연기를 못한다고 하고 그 자리에 오히려 자기가 그토록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인 그 젊은 배우를 앉히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영화가 연극 무대에 정작 올리는 것보다 올리기 위해서 서로 리딩을 하거나 리허설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근데 리딩할 때 원칙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배우들끼리 리딩을 하려고 하면 대본을 읽는 거니까 당연히 감정을 넣어서 연기를 하면서 대본을 읽으려고 배우들이 할 텐데 주인공인 가오쿠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것이죠. 최대한 감정을 빼고 최대한 메마른 태도로 그러면서 대사를 읽도록 하는데 심지어는 서로 대사와 대사 사이가 상대방은 한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일본말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중국말, 한 사람은 또 영어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감정까지 빼가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근데 영화 속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마구치 류스케는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영화를 만들 때 일단 리딩을 거의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리딩을 할 때 이 영화에서하고 똑같이 감정을 빼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읽어서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서로 기억하게 하고 대본의 내용을 통째로 자동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루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 앞에서 배우는 그때까지 하도 많이 외워서 너무나 입에서 술술술 나오게 되는 대사를 말을 하는데 대신에 처음으로 감정을 넣어서 최초의 순간을 카메라 앞에서 시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는 대사 속에서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그 대사에다 감정을 실어서 처음 그 이야기를 살아내는 것은 카메라 앞에서 최초의 순간이 되게 되죠. 여기서 이 하마구치 류스케의 어떤 일종의 영화적인 마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우 입장이면 이런 것들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딩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듣다 보면 오늘 그 배우가 컨디션이 어떤지를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 할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 앞에서 마침내 최초로 연기를 하게 되면 그 감정을 실은 그 배우의 연기를 보고 자기도 정말 전인적으로 감정을 실어서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되겠죠.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순수한 연기의 기적과도 같은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 하마구치 류스케의 어떤 영화의 비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이 영화에서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이런 과정이 영화 속에 심지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죠. 하마구치 류스케가 사실 실제로 배우를 캐스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그 배우의 목소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진실성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인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또 한 명이 있는데 주인공이 15년 동안 몰았지만 그 연극제에서의 독특한 어떤 규칙 때문에 본인이 차를 몰지 못하고 연극제에서 배당해준 그런 기사가 차를 모는 차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배당받았던 여성 기사, 그러니까 미사키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런 미사키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는 더욱더 증폭되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가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굉장히 비밀을 품고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긴장감이 굉장히 강력한 남편과 혹은 아내의 애인이 동시에 차 뒤에 타서 사실은 우리 둘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 순간 앞에서 차를 몰고 있는 운전기사인 미사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에 참여할 수가 없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다 하게 되고
마침내 다카스키가 그 차에서 내리게 되면 주인공인 가오쿠가 차의 앞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 순간 그때까지 듣기만 했었던 기사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하는 남자의 말을 들으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는 그만의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정확한 관계도 모르는 여성 기사도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서의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진실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감독의 방식이기도 하고 영화 안에서의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차 안입니다. 또 하나는 무대 위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의 관계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인 차 안에서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게 되면서 영화화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소설에 나오는 상당 부분이 차 안에서의 대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차 안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어떤 연극을 리허설을 해서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영화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러한 요소들은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굉장히 정교한 방식으로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아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듣기를 거부한 남자인데 영화에서 일련의 사람들을 통해서 차례대로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됨으로써 마침내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과정으로 영화가 흘러가게 되죠. 이 영화의 중반부터의 어떤 사건들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 배우인, 그것도 한국 수어로 영화에서 소통을 하게 되는 유나라는 배우가 나오게 되죠. 극 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간 자리에서 유나로부터 가오쿠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유나가 원래 댄서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몸을 쓰는 직업이었고 그런 예술가였는데 어느 순간 어떤 슬픈 일을 겪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다시 몸을 써서 댄서가 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과정에서 배우로 전업을 하게 되었는데 안톤 체홉의 이 바냐 아저씨에서 연기를 수어로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체홉의 글이 자신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몸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실 이런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 영화의 기본적인 연기법이나 하마구치 류스케가 직접 쓴 각본을 배우들이 몸으로 살아내는 과정에 대한 것이 영화의 어떤 모티브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그 뒷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뒷자리에 결심을 하고 찾아와서 바로 가오쿠의 아내가 스스로에게 해주었던 그 여학생과 야마가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지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의 끝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아내의 애인이었던 다카스키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하려면 먼저 자기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작 소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고요. 그 말이 그대로 다카스키의 입을 통해서 영화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로부터 이 영화는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주인공이 정말 듣고 싶었던 게 아내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서워서 못 들은 사람처럼의 이야기로 보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도 아내에게 묻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상처를 그대로 갖고 오면서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는 가오쿠 스스로의 자기 마음을 아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다라는 것을 그런 다카스키의 이야기들 통해서 이 남자는 들으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소통이 벌어지게 되죠. 운전기사인 미사키 그리고 가오쿠 사이에서의 대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미사키도 굉장히 슬픈 과거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카스키가 결정적인 말을 하고 내리고 나면 그때까지 뒤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했던 가오쿠는 그를 내려주고 나서 조수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바로 기사의 옆자리였던 것이죠. 이 영화에서는 차 안에서의 인물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어떤 자리에 앉는가라는 것은 때로는 그 둘 사이에서의 어떤 권력관계나 계급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죠. 때로는 고용주의 자리가 있고 때로는 피고용인으로서의 기사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장면에 이르기 직전까지 차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장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타고 있는 위치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프롤로그에서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면서 출근을 할 때의 이 가오쿠의 자리를 보게 되면 가오쿠는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의 바로 옆자리인 또 다른 앞자리, 그 자리에는 바로 자기 아내가 앉게 되죠. 둘 사이는 굉장히 평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좋았던 둘 사이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상태에서 차를 몰고 히로시마로 가게 되고 히로시마를 가서 그 남자가 했던 상황은 뭔가 하면 버릇처럼 아내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바냐 아저씨의 카세트 테이프를 꽂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목소리를 얘기하게 되면 자기는 거기에 맞춰서 바니 아저씨를 연기하게 되는데요. 카세트 테이프가 꽂히는 자리는 사실상 운전하는 사람의 바로 옆자리, 그러니까 아내가 원래 앉았던 그 조수석에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내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앞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라고 사실은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운전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로서 미사키가 새로 채용이 되죠. 그 미사키가 운전을 할 때 그 조수석은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자리는 아내의 자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카세트 테이프를 끼우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사와 고용주의 입장인 가오쿠 사이에서는 일종의 권력관계가 개입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앞과 뒤로 앉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의 소통관계는 서로 평등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앞에서 운전하는 기사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자기의 고용주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보려고 해야 한다면 룸미러를 통해서 살짝 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뒤에 앉은 사람은 앞 사람의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딱 하나 기사의 표정만 바라보지 못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뒤에 앉아서 옆얼굴도 볼 수 있고 뒷모습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소통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놓은 채 가오쿠는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소통의 방향 속에서 뒤에 앉은 사람이 말하자면 파워를 갖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다카스키가 내린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 앞자리에 옮겨서 나란히 앉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로 변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위치 이동이면서 그가 처음으로 영화 속에서 앉게 되는 아내의 자리다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티브 속에서 인물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위치 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위치 이동을 해서 듣게 되는 것은 미사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과거에 겪었는지,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사키가 23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죽었던 그 4살짜리 가오쿠의 딸이 지금 살아있다면 23살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미사키와 가오쿠 사이에서는 일종의 유사 부녀 관계 같은 것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자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서로의 비극적인 부분들에서 서로 소통하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찾아가는 곳은 미사키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의 어머니가 죽게 되었던 비극의 원천과도 같은 곳으로 차를 달려서 히로시마로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까지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홋카이도까지 가게 된 이유는 남자에게 뭔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였는데, 그때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카스키 자체가 영화 속에서 말하자면 의도치 않은 살인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경찰에 체포되어서 주연 배우가 들어가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바니 아저씨로 그 연기를 대신할 사람은 원래 바니 아저씨를 연기를 잘 했었던 주인공인 가오쿠밖에 없게 되죠. 근데 가오쿠 입장에서는 바니 아저씨를 무대 위에서 연기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그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틀만 시간을 달아라고 연극제의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틀 동안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전기사의 비극의 원천이었던 홋카이도까지 함께 여행을 떠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장 비극적인 순간의 원점,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에 해당하는 그 기사의 트라우마가 배태된 곳으로 가지만, 가게 되는 그 계기가 사실은 일 때문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 바니 아저씨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극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일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위로의 가능성 같은 것이죠. 가장 참담한 순간에서조차 인간은 불행을 목도하고 비극을 향해서 걸어가더라도 또박또박 자기를 하면서도 그 일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말을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바니 아저씨의 또 다른 주인공인 극 중에 소냐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참담한 상황에서 오히려 일에 어떤 재촉을 받고 이틀 안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자기와 소통을 하게 되었던 기사의 고향으로까지 가게 된다는 설정도 무척이나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부분인 것이죠. 미사키 어머니가 산사태로 죽게 된 산속에 물에 파묻힌 폐가에 가는 장면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아마 누구나 다 기억하듯이 가장 이 영화가 관객을 사로잡는 어떤 인상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차 안에서 참담한 이야기, 마지막까지 아내가 저한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녀의 애인이 하고 나서 내린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한 것 같진 않았어요 라고 기사가 말을 하고, 원래 차 안에서는 깔끔한 이 차주인인 가오쿠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담배를 피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함께 피는 담배를 선루프를 연 채 두 사람이 담배 연기를 바깥에 날리기 위해서 나란히 바깥으로 손을 올리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프고도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함께 타오르는 두 개의 담뱃불은 의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무척이나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사실은 아내의 어떤 다른 남자와의 관계, 집에서의 관계를 목격한 남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문을 풀으려고 해서 닫고 바깥으로 나가서 최초로 했던 일은 담배를 피우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담배는 라이터에 불을 켜려고 하는데 담배에 불이 붙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 모든 일이 다 어떤 식으로든 마음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가면서 그 끝에서 두 사람은 또 다른 기사와 함께 담뱃불을 올리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졌던 세 번의 담뱃불은 마지막에 그 페가의 자기 마치 어머니에게 예를 드리는 것 같이 눈 속에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올려놓은 담뱃불하고도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담뱃불을 마치 예를 올리듯이 올려놓은 눈밭에서 미사키가 자기 뒤에 있는 가오코를 향해서 굉장히 본인이 마음 아픈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토로하는 부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 이 장면이 무엇보다도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위치입니다. 이 사실상 이 두 사람이 하는 위치, 그러면서도 앞에 있는 사람의 얘기도 뒤를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미사키조차 이 사람을 등진 채 앞을 보고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위치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눈밭에서 그렇게 슬픈 어떤 고백에 관한 말을 상대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때 두 사람의 위치는 사실상 처음부터 두 사람에게 설정되었던 운전기사의 자리 그리고 뒤에 앉는 고용주의 자리하고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그녀는 이제 약간 자기보다 위에 있는 가오코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눈 같은 것을 만지게 돼서 손이 더러워졌죠. 근데 위쪽에 있으니까 가오코가 손을 내면서 잡아주려고 하니까 제 손이 더러워요라고 하는데 개의치 않고 가오코는 그 손을 잡아서 기사인 미사키를 끌어올려 줍니다. 더럽지만 그 더러운 손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이 영화의 중반부에 히로시마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그 재활용 공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재활용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날리지만 마치 눈처럼 보이게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역설적인 장면이 중간에도 한번 등장하거든요. 더군다나 아사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사코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더럽지만 아름다운 강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감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마구치 류스케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어떤 배합들이라는 생각들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더러운 그녀의 손을 잡아서 끌어올린 다음에 두 사람은 마침내 영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본 채 투샷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포옹을 하게 되면 영화는 이어지는 여러 개의 쇼트를 통해서 눈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의 정물이 된 채 껴안은 채 서로를 위로해주는 두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만으로도 수많은 변화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이 마주서서 보여주는 투샷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담아서 관객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술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펼쳐졌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예술의 바깥에서 이뤄진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연극을 상연하기 위해서 모여서 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극 내용 자체는 아니죠.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굉장히 탁월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마침내 그가 용기를 얻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스스로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냐 아저씨의 연기를 맡게 돼서 무대에 올려진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되죠. 그 장면은 실제 바냐 아저씨가 그렇듯 바냐의 여동생의 딸, 그러니까 조카겠죠. 소냐가 바냐를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희곡 내용 속에서 바냐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고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고 누군가에 대해서 울분과 분노와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안 풀리니까 한탄을 하고 울분을 토하게 되는데 그 연극의 마지막의 장면에 이르게 되면 소냐가 위로를 해주게 되죠. 뭐라고 위로를 해주냐면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라고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바냐 아저씨는 이대로 살아나가도 인생에서 별로 빚을 붓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불행은 우리 앞에 계속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하고 또 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끝이 올 것이다. 그 삶의 끝이 오면 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지난 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런 고통을 받았다라는 걸 토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식의 위로를 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체념 속에서 이 삶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자만이 얻어낼 수 있는 삶의 끝에서의 또 다른 위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로 끝나게 되는 건데요. 더 중요하게 저한테 보이는 것은 이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럴 때에 이것을 배우가 어떤 방식으로 연기를 하고
그거를 이 감독이 어떻게 담아냈는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 연극 무대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두 사람을 투샷으로 잡습니다. 함께 나오는데 소냐는 뒤에서 자기의 삼촌인 바냐 아저씨를 뒤에서 포옹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백허그와 같은 그런 자세일 텐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위로의 방식이기도 하고 이 소냐는 극 중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나는 자기의 손을 그 남자 앞으로 내서 손의 어떤 수어를 통해서 그에게 자기의 위로의 말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영화의 중반부에 있었던 어떤 장면을 필연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리허설을 했을 때의 장면인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인 옐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소냐가 있죠. 소냐 역을 맡은 유나라는 배우랑 이 옐레나 역을 맡았던 제니스 창이라는 배우가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리허설을 할 때 둘이 리허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연기가 너무 잘 돼서 굉장히 극적인 어떤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 도출이 됩니다. 그 순간 감탄하면서 가오쿠가 바로 지금 너희들 사이에서 어떤 무언가가 마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아마 너희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내보이는 일만 남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하마구치 류스케의 연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기도 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배우 사이에서 있었던 즉흥적이면서도 굉장히 진실한 어떤 마법같이 번쩍이는 한 번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관객에게 보여주면 된다라고 가오쿠가 말을 했는데 그 관객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이 영화의 엔딩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냐가 뒤에서 끌어안고 수어를 통해서 바냐 아저씨를 위로할 때 둘 사이에서 생겨난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로 객석에서 여태까지 차를 몰고 다녔던 기사였던 미사키가 관객으로서 대표해서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것이죠. 자기의 삼촌인 바냐 아저씨를 끌어안는 소냐의 자세를 보면 이 장면을 만약에 자동차 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보았던 가오쿠와 여태까지 차를 몰고 다녔던 미사키의 자리가 서로 도취된 거라고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냐 아저씨를 뒤에서 소냐가 끌어안고 있는데 영화에서 내내 미사키는 소냐의 비유가 되고 있거든요. 이 장면들은 마치 차의 뒷자리에 앉은 미사키가 마치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가오쿠를 뒤에서 안아서 위로해 주는 것 같은 형상이 취해지게 되죠. 이 영화를 차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끊임없이 바뀌면서 영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계속 실어나라서 우리에게 형식적인 방식 혹은 시각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곡진한 몇 가지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 내가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앞서서는 먼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어떤 시각의 반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삶에서 우리가 꿋꿋이 버텨나가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러다가 삶이 반전이 되고 뒷부분에 가면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 없이 삶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어떤 묵묵한 그런 위험 있는 자세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영화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심지어는 예술과 어떤 삶 사이에서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술은 충분히 예술의 존재로 삶에 대해서 거대한 위안이 되고 삶은 또 삶으로서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그 양자 사이에서의 소통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한 그냥 대사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과 인물 사이에 배우와 배우 사이에 심지어는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마법과도 같은 스파크를 통해서 이 영화가 전달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각별하고도 특별한 영화로 저에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영화 시간에서 바로 지난주에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영화 하마구치 류스케의 신작 드라이브 마이 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